날이 추워지면서 감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병원 가면 항생제 처방 많이 해주는데 사실 감기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정부가 특히 어린이 감기약의 항생제 처방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생제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제 항생제는 이제 저희가 항균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세균을 또는 이제 박테리아를 보통 얘기하는 세균을 치료하는 약을 이제 항균제 또는 항생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항생제가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럼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 약인 거예요? 이제 세균이 일으키는 모든 감염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폐렴이라든지 요로 감염 또는 네.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모든 세균에 의한 감염에는 다 항생제를 써서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익숙한 것 같아요. 항생제라는 네. 것이. 감기 빨리 떨어지라고 환자분들 가운데 약 좀 세게 처방해 주세요 이러면 항생제 좀 처방해 드릴게요.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감기에 사실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상당히 다양한데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 바이러스 계열입니다. 근데 항균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균을 치료하는 약이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의 원인이 바이러스인데 세균으로 감기를 치료한다? 이게 사실 틀린 얘기라는 얘기죠.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거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사람들이 좀 이제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바이러스 감염, 그러니까 감기에 걸려서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폐렴이라든지 이런 게 걸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려하기 때문에 이제 좀 항생제를 좀 너무 빨리 쓰려고 하는 경향들 또는 그게 생기는 게 무서우니까 항생제를 좀 자꾸 써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남용의 한 원인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감기에도 그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44%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네. 호주가 32%라고 하고 네덜란드가 14%라고 하니까 외국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겁니다. 자, 그동안 항생제를 얼마나 익숙하게 처방을 받아왔는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침을 많이 할 때, 콧물 많이 할 때, 그날 열이 많이 날 때 그 항생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좀 심하다 싶으면 저희가 그 항생제를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처방해 주시고 보신 것처럼 어렵지 않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생제 처방은 의사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항생제 처방은 일단 의사의 처방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할 수 있고요. 원하는 데 처방할 수 있고 또 가끔은 이제 환자분들이 부탁을 해서도 처방이 되기는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부탁을 좀 받아보셨나요,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이제 감기고 바이러스 감염이 맞다. 그래서 항생제를 안 쓰면 좋겠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좀 주면 안 되겠냐고. 그 처방해 드리기도 하고 그러셨군요. 심지어 대학병원까지 와서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군요. 44%도 줄은 거라고 하니까 그동안 정말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항생제를 처방했던 건데 의사들이 알고도 처방을 해주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감기로 이제 열이 나서 환자들이 오게 되면 이게 증상이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감기, 그러니까 바이러스性감염 증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세균 감염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항생제를 그때 처방을 안 했다가 환자가 세균 감염이어서 때가 놓쳐서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일단 이제 방어적인 의미로 항생제를 처방하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꼭 처방해야 되는 경우들도 사실 또 많기는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측면에서는 이제 하도 이제 항생제를 먹으면 빨리 낫는다라는 이제 잘못된 속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한테 2010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감기 항생제를 처방하면 빨리 낫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빨리 낫고 싶으니까 약을 좀 세게 지어달라 또는 항생제를 좀 꼭 넣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의사 측면 또 환자 측면이 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사 측면도 좀 납득이 되고 환자 측면도 물론 마음 이해가 되고 또 다른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측면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생제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때 이제 의사들이 이제 폐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실하게 감별이 돼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외래 뭐 호흡기내과 선생님도 외래 한 번 보면 한 타임에 50명에서 100명씩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개원가에서 보통 그 개원가 병원 잘 유지되려면 오전에만 한 50명, 뭐 하루에 한 100명을 봐야 한 달에 많이 받아야 되는 예, 그래야 거죠. 이제 수익이 보장되고 네. 직원도 월급도 주고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환자 한 명당 볼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문진할 수 있는 시간도 적고, 또 이제 그런 검사, 그러니까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확인해서 처방하기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건 감기 또는 확실하게 이건 폐렴이 아니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급하게 처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생제도 처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어쨌든 의사들이 진료를 좀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수가 구조가 의사들이 환자를 많이 보지 않고서는 이제 병원이 유지 안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항생제 남용의 위험성이 불거지는 이유는 부작용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예, 예. 필요하지 않은 곳에 네. 굳이 자꾸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성이 생기게 될 것이고 예, 예. 우리 몸에서 내성이 생겨버리면 다음엔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이제 항생제를 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몸 안에서 그러니까 뭐 꼭 필요한 때 항생제 딱 쓰고 적절해서 끊어버리면은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지만 항생제를 너무 남용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도와주는 많은 좋은 세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균들이 죽게 되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항생제 안 듣는 균만 과잉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감염증이 생겼을 때 그분이 이제 다른 이유로 다른 감염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많이 썼었기 때문에 항생제 잘 안 듣는 균에 감염이 되면 그러면 이제 항생제에 잘 안 맞는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가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적절히 잘 사용해야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추후에 내가 또 다른 감염에 걸렸을 때 또한 이제 잘 듣지 않는 균에 걸리는 것들을 막아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제 주로 이제 항생제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쓰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는 하는데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들 보면 뭐 저희가 MRS에 이렇게 해서 황색 푸드알균인데 웬만한 항생제 잘 안 듣는 균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60%, 중환자실에서 거의 90%가 검출되고 있고 또 카바페넴이 안 듣는 카바페넴은 이제 그런 음성균이라 그래서 요로 감염이나 폐렴 일으키는 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써야 되는 약인데 거기에 듣지 않는 그 세균들의 일부는 중환자실에서 90% 이상씩 검출이 되고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항생제 남용 또 항생제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내성균들이 하고 소위 말하는 아주 다진내성균, 항생제 전혀 안 듣는 균들도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항생제가 전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네. 곳에 적절히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예로 감기에 들었을 때, 걸렸을 때 콧물, 기침뿐만이 아니라 목이 아프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도선염에서도 대부분은 바이러스에는 편도선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항생제 쓰지 않지만 소아에서는 세균성 편도선염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요새는 이제 그 세균을 검출하는 방법들 이제 바로 신속 검사를 해서 하는 검사 방법도 있는데요. 그래서 세균 감염이 확인됐을 때는 또 반드시 항생제 써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관절염이 생긴다는 그런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생제를 써야 될 때는 꼭 써줘야 되고 또한 기간도 또 지켜주셔야 되는데 가끔은 또 어머니들이 너무 요새는 또 항생제들이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열을 딱 써야 되는 질환인데 한 3, 4일 쓰고 열 떨어지고 이러면 중간에 또 중단해서 내성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서 그러니까 항생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제때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써야 될 때는 꼭 잘 쓰는 것도 또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어린이 감기약 처방에 있어서 항생제를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잖아요. 네, 네, 혹시 어린이에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서 보면 6세 미만에서 항생제 사용량, 특히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 사용량이 성인에서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게 아이들이 이제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증상이 좀 모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냥 열만 나지 기침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다른 감염증 의심되다 보니까 항생제 사용량이 많아지기는 있지만 이런 네. 지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를 좀 더 잘 써보자라는 의도로 아마 작성을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 어른들을 위한 지침은 안 나왔습니까? 어른들을 위한 지침들은 여러 학회나 이런 데서요. 그러니까 이제 질환별로 이제 지침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소아 쪽 지침들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좀 부가지 문제 때문에 오히려 좀 늦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감기 약, 먹는 약에 항생제가 있는 네. 경우도 있고, 근데 항생제 연고도 있잖아요. 네, 연고 바르는 연고는 괜찮아요? 바르는 연고는 그나마 이제 전신적으로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몸 안에 있는 내성균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연고가 더 덜하기는 하지만 또 문제는 항생제 연고를 특별하게 균 감염이 없는데 조그만 상처라도 바르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균들에서도 내성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그런 거에 상처 감염이 생기면 그런 연고에 안 듣는 균들이 또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서 연고도 꼭 그냥 상처만 났다고 항생제 연고를 바르시지 말고 꼭 감염증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바르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군요.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그 항생제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 사용을 아예 금지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감기약이 이제 아예 그런 감기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약들이 이제 미국에서 한번 출시가 됐던 건데 없어진 건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항생제가 전문약이어서 그런 감기약에 섞여서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에서의 항생제 그러니까 남용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많이 쓰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금지까지는 할 필요성은 아직 못 느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금지라고 하기에는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그러니까 특정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세균에 의한 합병증이나 이런 거 치료할 때 항생제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일정한 특정한 기준만 가지고 하기에는 환자의 상태가 다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이제 꼭 쓰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정부도 2020년까지 전체 항생제 사용량 20% 줄인다고 하고요. 예. 또 감기약이 들어가는 것도 절반 정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또 좀 지켜볼 일이고요. 사실 제가 집에 항생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 처방 받은 거 다 안 먹고 어디 쓸 데가 있을까 싶어서 모아둔 게 있는데 버리기가 좀 아깝잖아요. 예, 그렇긴 합니다. 예, 이 항생제를 나중에 먹는다거나 좀 쓸 데가 없을까요? 항생제도 사실 종류가 많아서 감염병마다 사용이 되는 항생제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이 사실 의사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항생제인데 내가 지금 어떤 다른 감염 걸렸는데 그 항생제 들을 수 있는 보장도 별로 그러니까 없고 다른 거예요, 항생제가. 예, 항생제도 종류가 다 달라서 감염증마다 다른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항생제 일부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지는 항생제들도 있어서 항생제 유효 기간 자체가 짧은 약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이제 보관된 약들을 추후에 그냥 쓰기 위해 보관하는 건 상당히 좋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에 약국에다 이제 드리면 약국에서 잘 폐기 처분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 뭐 한번 정리해보죠. 항생제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복약 지침 같은 거 제가 좀 전수합 받겠습니다. 일단은 항생제는 일단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반드시 처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기나 이런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는 항생제가 듣지 않으니까 감기 초기 증상이나 이런 경우에는 절대 쓰면 안 되고 다만 항생제를 꼭 써야 되는 질환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생기는 세균성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또 항생제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지정해준 기간 동안 꼭 날짜를 맞춰서 증상이 좋아지도록 꼭 지켜서 쓰는 것들까지 잘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 곳에 적당히 처방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